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원 4번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학문이 대두하다 이 파트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 지금 끝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영상으로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일찍 올리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우선 오늘 파트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새로운 유학 계통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 내용은 어렵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내용 보면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로운 단원 이제 대단원이 근대사 파트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증학과 공양학이라 나오는데 이 학문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계통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성리학은 여전히 메인 학문으로서 메인스트림이죠. 주류 학문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계통인 유학이 들어오기도 하더라. 그 이유는 첫 번째 명나라 말기에 서양 학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명나라가 망함에 따라서 이 청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명말이니까 당연히 청나라 초기가 연결되겠죠.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이 시기에 새로운 성리학은 대체 무엇이길래 명나라 말기에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연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황종희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왕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학문의 특징이 뭐냐? 바로 경세치용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이 사람들은 경세치용의 입장에서 성리학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경세치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경전이란 것은 유학계 경전이란 것은 세상에 이용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세치용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서 배웠느냐? 한국사 시간에 실학할 때 실학 파트에서 경세치용이란 말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들 사실의 근간에서 학문이란 것은 사실의 근간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바로 실사구시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성리학과 다른 이 고연무, 황종희, 왕부지라는 사람은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적 학문 여기 나와 있네요. 실사구시적 학문으로 이걸 해야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바로 고증학은 이런 것을 반영하는 새로운 학문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명말 총초에 새로 나왔던 고연무, 황종희, 왕부지, 경세치용과 실사구시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18세기 들어 실증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전한다. 그 계통이 바로 고증학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실사구시의 결과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강희자전, 그 중에서 고금도서 집성, 그 다음에 너무너무 큰 편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고전서가 있다. 이 사고전서는 청나라 걸륭제 시기 때 있었던 건데 10년 동안 이 엄청난 중국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연구를 실증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사고전서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발전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증학이다라는 걸 보고요. 그게요. 춘추 공양전이라는 옛날 책이 있어요. 옛날 책입니다, 이거. 춘추 시대 때 있었던 그 춘추 공양전에서 발전한 학문이 공양학인데, 자, 필요 없고, 공양학은 어떠한 성격이냐? 바로 현실개혁,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파가 바로 공양학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공양학은 누가 받아들인다?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변법 자강 운동을 할 때 근간이 됐던 학문이 바로 공양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캉유웨이와 변법 자강 운동할 때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곧바로 이제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하면은 이 당시에 경세치용, 실사구시 학문이 또 들어온다. 같은 맥락이에요.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이 여전히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 성리학이 너무 종교화되지 않았느냐, 너무 딱딱하다, 너무 외워야 한다, 너무 절대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교조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조선 실학이다. 실학. 그래서 실학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신분제도 없애야 되고 노비제 혁파해야 되고 이 차별받는 서얼 결국엔 인재를 능력에 따라서 등용해야 한다. 더불어서 토지도 개혁을 해야 되고 상공업도 개혁을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이걸 언급을 할 때 경세치용 실사구시 우리나라 실학에는 토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약간 중농학파의 계열이 있다 그랬고 상공업을 진흥해서 빨리빨리 이걸 받아들여서 뭔가를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신문제도 없애야 되고 이 청나라의 학파를 받아들여야 한다. 박지원 같은 중상학파 계열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 배운 건데 또 한 번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과 정약용은 아까 얘기했던 토지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파 중농학파 계열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박지원과 박재관은 상공업을 진행해야 된다. 청에 문물을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바로 북학파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둘게요. 여기서 말하는 북학이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가 우리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학파가 북학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학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알 필요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학문이 또 들어오는데 그게 다름 아닌 천주교입니다. 바로 크리스트교가 들어오는데 종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바로 학문으로 들어오더라. 이 크리스트교 자체가 새로운 학문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름이 서학이란 말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서학에 반대되는 그 계열을 동학이라는 개념으로 배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서학은 크리스트교는 우리나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고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도 상식이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일본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일본은 일단 사람이 많고 일본의 학파 계열도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계열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번 단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에 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목에 나와 있죠. 고학, 국학, 난학인 거고요. 고학과 국학이 헷갈릴 수 있고 난학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튼간에 세 가지를 배운다. 그럼 첫 번째 고학은 어디 있냐? 이 고학은 여기 첫 번째 문단이 아예 고학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국학입니다. 국학. 세 번째 여기가 바로 난학입니다. 나와 있죠. 난학.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나눠져 있다. 아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단을 한번 나눠봤고요. 선생님과 함께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시대는 다름 아닌 에도 막부 시대입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도 성리학은 여전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성리학을 관학으로 우대하였다는 점에서 한 가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에도 막부 시대에도 성리학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비판을 받더라라는 거, 이건 한중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청나라 시대 때는 뭐 고증학, 우리나라는 실학 같은 거 배웠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일본의 학파를 바로 고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을,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했던 그 학문을 뭐라 한다? 고학이라고 하는데, 이 고학은 뭐냐? 비슷해요. 실용적이어야 한다. 학문의 성격이 성리학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둥그런 같은 우주와 심성을 다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게 고학인 거고, 이 고학은 사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실용적으로 가야 되는데, 웃긴 건 이 고자가 옛날 고자예요. 그 예고자. 그 옛날 고자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자와 맹자의 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자가 아니고 원래 처음 유학이 발전하고 유학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공자와 맹자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토 진사이가 있고요.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오규 소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규 소라이에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오규 소라이는 고대 성인의 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 목표로 삼고 고대 유교 경전인 육경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는데, 육경이 뭐냐? 선생님이 유학 경전은 크게 9개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사서 5경인데 사서 5경 가운데 5경에 플러스 하나 더 한 게 바로 육경입니다. 그래서 옛날 경전으로 돌아가자. 육경을 강조했다. 누구? 오규 소라이의 얘기더라. 이게 하나 체크해서 고학 파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학인데요. 국학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국학은 일본 고유의 모습이 중요하다. 주자가 중요한, 주자는 중국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요. 국학은 우리 일본이 최고다. 일본이 최고기 위해서는 다른 거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일본만의 문화를 수용을 해야 한다. 이걸 관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 고대 문화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 일본이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외래 사상이 아니고요. 일본 고대 참모습, 일본의 종교를 신토라고 하거든요. 이거 배웠죠? 신토를 강조한다. 그래서 일본의 첫 번째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과 함께 일본의 제1의 인간, 바로 천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겠지만 일본의 신화는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최고 신화예요. 마치 우리 단군 신화의 단군처럼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하나 체크해두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최고다. 두 번째는 인간 가운데 최고는 누구냐? 바로 천황입니다. 그래서 국학은 천황, 그 다음에 일본 고대 신화, 일본 것 최고. 이게 하나의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책 밑에도 나와 있지만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국학을 처음으로 집대성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본 책이 뭐냐?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아주 옛날의 일본 전통 신화인 고사기를 연구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그러한 학문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국학의 최고의 집대성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에도 막부 시대 때 등장했다는 거. 이게 나중에 뭘 연결됐냐? 바로 조낭 운동과 연결되고 국가 신토와 연결되고, 이 조낭 운동이 뭐냐? 왕을 존중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얘가 일본 천황입니다. 천황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천황을 모시자 막부를 없애고 천황으로 간다. 나중에 일본 메이지 유신과 연결이 또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고학과 국학을 간단하게 정리를 받고요. 이제 마지막은 난학인데요. 난학은 일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난학. 난자가 뭐냐? 이거 네덜란드를 의미합니다. 네덜란드를 의미하는 한자가 난이에요. 네덜란드라고 한자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난이라고 줄였었고요. 네덜란드의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인데, 여러분들 배웠죠? 이거 네덜란드는 일본에 어디로 들어온다? 나가사키로만 들어온다. 하나 배웠고, 나가사키 앞에 있던 인공섬, 데지마섬, 거기서만 나가사키의 일본과 네덜란드가 거래를 텄다라는 거, 이건 배운 사실이죠. 거기서 일본의 네덜란드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돼서 우리가 이걸 난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난학을 가장 대표하는 게 바로 해체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해부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네덜란드의 의학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이 책이 일본어로 번역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체신서라고 하고, 이 해체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서양의 학문, 약간 되게 실증적인 거, 사실이 아닌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러한 학문 계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보신 거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해서 고증학, 실학, 고학, 국학, 난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보시면 오늘 수업 파트는 이걸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21쪽까지 정리를 다 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냈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사실은 이번 파트가 아니고요. 이 다음 파트인 근대사 파트입니다. 사실 근대사 파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수행평가를 연표 만드는 걸로 했고,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해서 아마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만나서 이 시험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근대사 파트 빨리 정리 한번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체 반 아이들한테 공지를 할 거고, 이 영상은 전체 반 아이들이 못 들었던 거, 이걸로 통해서 보충 수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